저는 인도 첸나이에 사는 라비 쿠마르입니다. 35살이고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죠. 첸나이 외곽에 있는 스리페룸부투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디트로이트라고 부르는 곳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시며 저희 3형제를 키우셨죠.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모님 덕분에 첸나이 공가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인도 현지 기업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급여도 적고 성장 가능성도 제한적이었죠.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2019년 어느 날 동네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 동네에 거대한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다만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회사가 세계적인 전자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기업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라비야, 한국 회사는 정말 다르다더라. 기술력도 좋고 직원들을 잘 대우해 준다지. 동네 형인 수레 씨가 말했습니다. 수레 씨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빨리 알아오는 친구였어요.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서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지투성이던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되었고 새로운 상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풍경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라비야, 이제 우리 동네도 진짜 발전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거대한 공장 건물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같은 작은 도시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새로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영어 면접과 기술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입사 첫날 공장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여기서 성공해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몇 년 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0년 초 저는 한국 기업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생산라인 관리 엔지니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죠. 처음 받은 월급은 기존 회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급여 명세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 월급이냐? 아버지는 몇 번이나 숫자를 세어보셨어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오랜만에 진짜 풍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최신 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일은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매니저들도 처음에는 친절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라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해주셨네요. 김 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라비, 한국 회사 어때? 정말 좋겠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지역의 희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공장 때문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거든요. 집에서도 제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형들이 저를 그냥 막내 동생 정도로 대했다면 이제는 가족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시선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한국에서 온 직원들과 저희 현지 직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의에서도 저희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한국 본사에서 내려왔죠. 처음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더 경험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왜 항상 보조 역할만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가족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부모님께 작은 집이라도 사드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2021년 중반쯤부터 공장 내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들이었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작은 불씨들이 튀기 시작했죠. 라비,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랑 똑같은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3배는 더 받는다던데.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수레 씨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수레 씨는 저보다 2살 위였고 같은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실력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친구였죠. 그래도 우리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 있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레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룬이라는 젊은 동료가 저희 팀에 합류했어요. 28살의 아룬은 델리에서 온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타입이었어요. 형들,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루는 처음 만난 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친구의 혈기 정도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룬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같은 회사 공장들의 임금 구조를 조사한 것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현지 직원들과 비교해봐도 저희가 받는 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인도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제가 물었을 때 아룬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요구해야죠.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룬의 말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라비야,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021년 말 우리 지역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는 연일 외국 기업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볼리우드 배우가 출연한 토크쇼가 나왔어요. 그 배우는 인도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시대의 마인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왜 외국인들보다 적게 받아야 하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페이스북을 켜보니 친구들이 공유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아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라비 형도 이제 결정을 해야 해요. 우리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계속 현상 유지를 할 건지요. 아룬이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내 프리아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프리아는 현명한 여자였어요. 항상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곤 했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안전도 생각해야 해요. 프리아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터라 더욱 신중해져야 했거든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인사평가 결과가 발표됐는데 제가 받은 평가는 기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같은 성과를 낸 한국 동료는 승진했는데 저는 제자리였어요. 이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세요? 인사팀 한국인 매니저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라비 씨, 평가 기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술적 능력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만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공정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룬아, 나도 함께 하겠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룬의 기쁨.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2년 초 저희는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아룬이 위원장을 맡았고 저는 기술위원회 책임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30명 정도였던 조합원이 2달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어요. 현지 직원과 외국인 직원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승진 기회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현지 직원 참여 확대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교섭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대화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의 임금 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따른 것이며 각 지역의 생활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회사 측 대표의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룬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중국의 한 대기업이 저희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룬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했어요. 라비 형, 중국 회사에서 제안한 조건을 보세요. 현재 우리 급여의 2배예요. 아룬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룬아,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정보야? 너무 좋은 조건 아니야? 제가 의구심을 표하자 아룬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 중국은 지금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 회사 관계자들이 저희 노조 간부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조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더 강경하게 나가면 한국 회사도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협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프리아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프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중국 회사가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니요. 프리아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개입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괜찮을 거야.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저희는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틀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길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급여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집 경제 상황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프리아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병원비며 생활비며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여보,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에요. 프리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후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인도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형들. 결국 우리 예상이 맞았잖아요. 한국 회사들은 저임금 노동력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르는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들의 승리인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저희 공장 때문에 생겨났던 상점들과 식당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러운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원망과 실망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라비야, 너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니야?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프리아와 마주 앉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프리아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프리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프리아가 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의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눈빛 대신 걱정과 실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라비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정말로 정의로운 싸움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종에 넘어간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2022년 가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특종 기사를 보도한 거예요. 저희 노조를 뒤에서 조종했던 중국 기업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 중국 회사는 한국 기업을 인도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사 갈등을 부추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받았던 전략적 조언들, 그리고 파업을 지속하라는 격려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는 정의로운 싸움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른을 만나서 이 기사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형, 그게 뭐 어떤가요? 결국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른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노조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른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두 개로 쪼개졌고 저는 사과파에 합류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더욱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사업 철수를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신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프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의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이미 실패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 파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고용주들은 제 과거를 문제 삼았어요. 몇 달 후에야 작은 현지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급여는 한국 기업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 동네에 있던 큰 공장은 어디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빠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내가 크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쌓기 어렵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이에요. 최근에는 지역 청년들에게 가끔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조언을 하나 싶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은 다릅니다. 신뢰 없는 관계에서는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안정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